네, 교수님 얼마 전까지 중동에 계셨다고. 종교가 뭔가, 형제가 뭔가 하는 그냥 체념, 이제 무력감, 패배감 이게 동시에 느껴져서 nearly enough. Now it's nowhere nearly enough. 왜 미국이 이렇게 너무 이란을 몰아냈냐. 지금처럼 유엔이 무력하게. 이 상태로 유엔에 대한 이제 이미 의존도는 끝났다. 우리 부처님의 고향이잖아요. 네. 네팔로 갈게요. 네. 비교적으로 안전한 동네이고 사람들이 행복에 젖어 있고 그 어떤 종교와 삶 속에 녹아 있어서 그 자체가 힐링이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기시다 총리는 총리직 연임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 후보 출사표가 지금 던져졌다고 하는데 파벌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구심력이 없으면 자기 흔들어지. 이게 일본의 한계인 것 같아요. 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시통역사 방송인 에바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이희수 성공회대 석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장기간 쉬고 나면 더 피곤하잖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어떠신지.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큰일이에요. 먹어서. 후유증 심합니다. 후유증. 네. 네, 교수님은 밀린 책들 다 재미난 책, 전공 서적 아닌 걸 읽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전공서 아닌 걸 읽어서. 우리 알파 기자님은 저 해외여행, 여행 아니고 출장이죠. 출장. 네, 여행이라고 하면 이제 놀러 가는 집사람이 것 같아요. 뭐라고 하고 네. 출장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피곤한 거 안 티나지 않나요, 혹시? 늘 피곤해 보여요. 아, 예. 슬프다.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 보면 저만 해도 이제 추석 때 그 특정한 풍경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좀 세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장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석 때는 아이들이나 손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는 기회인데 우리가 모이면 언제 보겠냐. 네. 그래서 뭐 기념의 추석이 아니라 가족끼리 좀 즐기면서 오히려 위를 나누는 추석으로 바꾸자.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니까 또 불만이 적고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에바 씨는 이제 러시아에 계실 때랑 여기 딱 처음 오셨을 때 네. 그 나라 그 특색이 딱 보이잖아요. 특히 명절 때 이럴 때 되면 뭐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거나 가장 좀 달랐거나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추석 말고 설날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보내는 그런 풍습이라 네. 그래도 한국이 그 스트레스 지수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명절에 이거 진짜 단연 그 넘버원이군요. 세계 넘버원. 뭔가 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당연히 설날에 좀 더 길게 쉬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 2주? 거의 2주 정도, 한 14일, 뭐 16일 정도 쉬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스트레스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정말 거의 어디 뭐 내려가자마자 아니면 올라오자마자 계속 전 부치다가 바로 집에 가서 또 집안일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어딘가 한 곳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집 한켠에 계신다는 게 네. 그러다가 또 코로나로 이게 조금 더 중단됐다가 지금은 또 확실히 모습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의 다크서클이 항상 네, 보이고. 맞아요. 알파고 씨는 어때요? 뭐가 제일 좀 독특했어요? 한국 명절? 저 지금 2년째 추석 제대로 못 다녔어요. 아, 그래요? 예, 하필 그때 항상 출장이 있어가지고. 출장이 하필 좋은 예. 사실은 좋으면서. 예, 일부러 좀 약간 조절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제 추석은 뭐 튀르키예에 있는 명절들은 비슷해요. 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선 이제 장남의 집에서 모이거든요. 튀르키예도 예, 명절 때는 그리고 그 장남의 부인이 이제 거기 이제 명절 기간에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 튀르키예 디저트가 있다 바클라와. 그걸 이제 장남의 부인이 이제 지도자이고 나머지 며느리들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고 같이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다 배분해가지고 뭐 이런 분위기는 똑같으니까 상당히 좀 유사점이 좀 있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절하잖아요. 튀르키예에서도 가서 이제 손을
뽀뽀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대고 돈으로 받고 아, 그런 거예요. 절차가. 약간 세뱃돈, 용돈 세뱃돈 같은 느낌. 오. 나중에 각 나라의 명절 이런 특집, 거 좀 오. 특집으로 해봐도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추석은 어떠셨는지, 피로감은 좀 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로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빅컷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고용시장 악화나 경제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책 전환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무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 호출기가 폭발한 지 하루 만인 현지 시간 18일, 이번엔 무전기들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무선 호출기 폭발 사망자는 12명으로 부상자는 3,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전기들은 5달 전 헤즈볼라가 구매했던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صدر للتو هذا البيان عن حزب الله فإننا نحمل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المسؤولية الكاملة عن هذا العدوان الإجرامي. 미 대선을 50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판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이 AK 소총을 든 남성을 발견해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도주했지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66년생인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지원론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ange safety settings. New Instagram teen accounts. Automatic protections for who can contact them.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끝나지 않는 전쟁을 보면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느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죠.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중동, 확전과 휴전 사이입니다. ולהבטיח שבעזה It no longer ends until there's a two-state solution. 네, 교수님 얼마 전까지 중동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네.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디를 다녀오신 거죠? 뭐 이란에 갈 목적으로 갔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못 들어가고 이제 튀르키예에 있으면서 네. 이란 전략 전문가들과 이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미팅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현장감도 익히고 왔습니다. 네, 이 중동 뭐 전체 좀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뭐 이스라엘의 무관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분노는 뭐 글로벌 전체지만 중동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말로는 형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변 아랍 국가들이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데 대한 이제 분노
그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게 과연 종교가 뭔가, 형제가 뭔가 하는 이런 본질적인 의문도 젊은 세대들에서는 굉장히 높이 삭두고 있는 게 이게 어떤 새로운 좀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이 가서 뭔가 좀 해결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엔도 무력하고 미국도 사실은 레버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처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무도 힘을 못 쓰는 상황? 뭐 사실 이제 미국의 힘의 공백이겠죠.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제 원유가 미국의 절대 국익이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중동 분야에 예외 없이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지금 중동 석유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할 이유가 없고 탈중동 빠지면서 그 공백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도기적 현상, 혼란 상태에서 새로운 헤지모니를 잡아서 지속 가능한 파워를 행사하겠다는 이스라엘이 미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기의 소위 말하는 컨트롤 파워가 제일 약화된 시점에서 네타냐후라는 극우 정권이 무소부비로 어떤 세상을 유린하는 그런 과도기적 현상이 지금 현상이라고 보고요. 뭐 이번에 만났던 이제 상당히 이제 전략가들의 생각은 어떤 형태든지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인류 사회는 머리를 맞대서 이제 미국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미국도 통제할 수 있는 누구도 최소한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안보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동에서 빠져나간 그 권력의 공백기 그리고 어떤 유엔의 무력감이 전환기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지금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나저나 이 이란 새 대통령 이제 페제스키안 지금 한 2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당선된 지. 그래서 이 업무를 시작한 지가 조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어떤 좀 평가가 있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된 한계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스마일 하니라는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이란 한복판에서 자신의 대통령 심색에 죽임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사실은 국내 여론은 굉장히 나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만약에 이걸 이제 보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이란 시설에 대한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더 큰 피해를 입다면 결국 모든 것은 원점에서 돌아간다. 그래서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마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뭐 이 점은 높이 평가할 것 같은데 그냥 앞으로 미래가 밝으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제 국민들이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제재 수십 년 너무 힘들고 경제 파탄나고 너무 힘들다라는 내부의 그 여론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자존심이 있지. 어쨌든 보복을 해야 돼. 이런 여론들이 이렇게 비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란 국민들은 경제 쪽에 더 치중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당장의 생활에 왜냐하면은 보복이라든지 하마스의 문제는 약간의 다음 단계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뭐 100% 100 이상씩 되는 40년째 살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거의 대부분에 이제 집중돼 있고요. 그러나 매일 이제 뉴스에서 신문에서 볼 때 어떤 공분 중동 전체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국가로서 특히 팔레스타인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대한 마지막 마청으로서의 그 어떤 도덕적 역할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은 크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계까지도 희생할 수는 없다. 그거는 뭐 절대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혹시 어쨌든 이제 새 대통령이고 이란의 시민들은 이 페제시키안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아니면 그의 인기나 그런 거를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보수 신정 정권에 대해서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실망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거의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보수 정권보다는 약간의 새로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주는 페제스키안을 뽑아주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투표율 한 50%로 압도적인 표차는 아니에요. 페제스키안을 이제 상대적으로 뽑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제스키안의 국민적 인기나 지지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또 이분이 개혁파 아직도 마이너리티이고 또 이제 주류 이란이라기보다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소수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개혁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대는 있지만 어떤 주도권을 갖고 이 상황 변화, 게임 체인지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정치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이란의 경제가 제재받은 거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느 정도나 실제로 악화됐는지. 상황이 뭐 아주 악화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코로나 때 굉장히 악화됐고 왜냐하면은 미국이 제재를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생필품은 중국으로부터 또 러시아로부터 또 제3국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유엔 결의안이나 국제법적 제재가 아니고 미국의 일방적 제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실효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지금 어쨌거나 농산물이 자급자족이 되는 한 2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산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버티는 거죠. 웬만한 나라 같으면 40년 제재 속에 다 벌써 무너졌을 텐데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기본 생필품은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게 그 1200년 페르시아 문명을 가졌던 중동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이런 개혁 개방을 경험했던 민족들이 이런 상태를 계속 이제 인내만으로 반미라는 구호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극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거죠. 네.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공약 중 하나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보도 보니까 이란하고 EU가 그 핵 합의를 재추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제스키안 신임 대통령이 내각의 외무장관을 2015년 당시 그 핵 협정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시 기용했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알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란 핵 합의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가능성 역시 미국의 대선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하나의 TMI 뿌리고 갈게요. 네. 보통 이슬람 국가들 가시면 광장이 없잖아요. 그 정통적인 광장, 역사가 있는 광장. 네. 광장 문화는 주로 좀 유럽 국가들의 문화이거든요. 이슬람 국가들을 보시면 도시는 그냥 시장 중심으로 팽창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예외 하나 있어요. 에스파한이에요. 이란의 좀 약간 옛날 좀 수도 도시인데 네. 보시면 엄청 큰 하나의 광장이 있거든요. 한국말로 이맘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광장이 그렇게 된 데 있어서는 이제 유럽 건축가들의 좀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 얘기를 왜 앞에 깔고 시작했냐면 그 이란이 역사적으로 유럽이랑 아주 오래전부터는 뭐 페르시아 제국부터는 항상 유럽이랑 관계가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랑 관계는 그냥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 이란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거기 석유 나와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란이 그 석유를 좀 약간 국영유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걸 추진하려고 했던 무사특 정리를 이제 하야시키려고 시야에 이제 작정을 했고 그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유럽에 있는 서양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라요. 그렇군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왜 미국이 이렇게 너무 이란을 그쪽으로 몰아내냐. 이대로 가면 그냥 이란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붙을 건데 유럽 국가들이 이 핵 협상에 있어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미국을 가서 달라고 야 제발 우리는 이 핵 협상을 하자. 진짜 너네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중간에 그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이란 역시도 유럽 국가들의 이 관계를 항상 잘 인지하고 있고 지금도 이란하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직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배제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때 핵 협상이 날라갔고 일방적으로 파기했죠. 네,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다시 들어오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제 호텔 맞은편 호텔에는 미국 외교관들이 있고 그 대표단들이 있고 네, 이 호텔에서 이란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그 호텔에 가서 야 이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니네들도 오케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큰 변수이죠. 미국 대선이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면 아마 풀리지 않을까. 좀 풀리지 않을까. 네. 네. 알파고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네. 재밌네요. 이란은 종족적으로 인도 유러피안입니다. 우리가 중동이라 말아보고 혼돈나시면 안 되고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도 아리안계입니다. 아리안이 이란이거든요. 그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대학살을 할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유색인 유대인으로부터 아리안 쪽의 순성을 지키자. 이게 히틀러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 아리안이 이란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란은 백인종 중에 게르만 민족 백인종 중에서도 핵심 종족입니다. 언어도 인도 유로피안이요 영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란은 아랍보다는 유럽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종족적으로 친근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이란은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화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 관계에 있다. 그렇군요. 재밌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9월 초였죠.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초반에 70만 명 가까이 모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 보도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인파가 그 거리를 완전 빼곡히 이렇게 채워놓고 있는 그런 보도를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2일, 현지 시간 2일 그 외신을 종합해보면 지난 1일 텔라비브 그리고 예루살렘 등 이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그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이제 보도가 됐고요. 이스라엘 인질 실종자 가족 포럼은 이제 미국 CNN에 최소 70만 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에 나섰다고 전달을 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부천 시민이 77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정말 거의 부천시가 다 나간 것처럼 거의 다 나온 것처럼 거의 그 정도의 규모였고 그래서 인질 가족분들이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인질 석방의 의미를 담은 그 노란색 깃발을 들고 나섰고 죽음의 정부에 반대한다 쓰인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휴전 협상이 지연되면서 이제 인질 사망으로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조금 모든 신경을 쏟고 있다고 이제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지연 기자님, 사실 소아마비 백신 접종 얘기도 있었는데 이 가자지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소아마비가 이제 다시 나타난 것 자체도 충격이었고 어쨌든 그걸로 잠깐 휴전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진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사망자 숫자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랑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한 5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진짜 이건 짧은 기간에 너무 좁은 장소에서 너무 많이 숨졌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가자지구 사망자들 중에 절반이 아이들인 거. 이 상황에서도 9월 9일 날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가자지구에. 학교 개학. 이제 2학기 이제 첫 학기 개학을 했는데 9월 9일 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던 등록된 학생들이 4만 5천 명이 지금 실종 상태라고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만 5천 명. 4만 5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야 되는데 개학 첫날에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참 이 비극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매번 제가 드리는 질문이지만 이 알파 기자님, 도대체 지금 네타냐후는 뭘 원하는 걸까요? 오랜 시간을. 오직 나타냐후만 원하는 거 아니고 그 내각에 있는 분들도 원하는 거 있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스모트리치라는 그 재정부 장관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인생을 팔레스타인 건국으로 막는 것에다가 올인했다. 지금 보통 좀 약간 이스라엘에서는 우파 정치인이라면 완전 팔레스타인 건국을 막겠다는 말도 하지 못해. 왜냐면 결론적으로 국가가 이제 협정했던 어스터 평화 협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너무 공개적으로 입에 담지 못하거든요. 금기 시대는 팔레스타인의 건국을 막겠습니다라는 말을 나타냐후가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각에는 또 이제 벤길 장관, 아타마르 벤길 장관이 그분도 빨리 성전산에다가 우리 언제 가서 솔로몬의 선정을 만드는 건설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내각이 오직 나타냐후만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내각이 아니고요. 이미 내각 안에 나타냐후보다 훨씬 더 우파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약간 조기 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휴전한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아디파고 씨 말에 덧붙여서 이 이스라엘 정부가 정말로 그 땅 뺏기 못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 명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처음부터 전쟁 시작될 때부터 그런 식으로 몰아내는 거. 근데 이렇게 보면은 협상안이 휴전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미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럼 거기에서 거의 합의가 되는 것 같다가 이스라엘이 중간에 덧붙이는 게 가자지구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거를 우리가 심사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네. 가자지구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못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자꾸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죠, 실제로. 이제는 오직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문제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집트도 또 지금 여기에 끼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하고 가자지구 사이에는 필라델피아 지대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무조건 우리는 거기에다가 군사를 파견해야 되고 군사가 거기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78년인가 79년 때 관계 정상화를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군을 안 넣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조약의 조항이었거든요. 합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집트는 완전한 이스라엘 편입니다. 완전한. 미국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반 하마스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뭐 이집트의 대부분의 군사 원조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의사에 반해서 이집트가 하마스 편을 들 수는 없어요. 이미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그 필라델피아 그 회랑이라는 게 14km가 사실 이집트 영토인데 그 관할권을 이집트에 이스라엘 준다는 것은 그런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거든요. 거기서 그 라파에 있는 그게가 이제 문이 이제 살라틴 게이트라고 해요. 그 유일한 통로가 아랍 사람들은 살라틴 게이트라고 했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게 인도적인 문만 되고 모든 물건은 남쪽에 있는 케렘 샬롬이라는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곳에서만 물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50개의 땅굴을 파서 했던 거죠. 물자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 반인도적 행위를 이집트의 묵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죠. 지난 3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는 하마스 지도부 6명을 이스라엘 테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지 계속 중재안을 내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거부하고 뭐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일단 그 기소 것만 보면은 사실 기소는 오래전에 됐던 건데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한 건데 그 야히야 시나르 비롯해서 뭐 6명인데 이제 바이든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1단계로는 이제 뭐 6주간 그때 뭐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군도 뭐 일부 철수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 쪽에서도 팔레스타인 쪽에 이스라엘이 수감자를 일부 풀어주면 인질들의 일부랑 같이 교환하고 뭐 2단계에 가서 그때 가서야 뭐 서로 완전히 철수하고 완전히 교환하자 그 다음에 뭐 재건하고 이런 단계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마스는 6주간 휴전이 아니라 완전 휴전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이제 근데 사실 그 안도 이스라엘이 워낙 안 받아들이니까 하마스가 포기를 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뭐 또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겠죠. 미국은 지금은 워낙 대선이 한참 이어가지고 뭔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고 또 11월 5일 이후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분위기인 거 맞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좀 어쨌든 미국의 압력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개선했을 때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잠자코 있는데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 계속 뭐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흔히 들었던 네옴 신도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1조 달러 1350조를 풀어서 인류사 100년 내의 최대의 공사 이게 소위 이제 사우디의 미래인데 그게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경제 군사 동맹체를 만들어 놓고 사우디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게 네옴 사우디 2030의 핵심적 철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어떤 척을 지고 적대 상태에서 그거는 진척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 전쟁이 아랍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동조적인 상태에서 이제 사우디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등지고 팔레스타인 친팔레스타인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미래의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맏형 역할을 하는 말로는 종주국이라 하면서 사우디가 가장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이 장기화의 하나의 이제 이유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종전이 되면은 이제 사우디는 결국 마무리가 되면 가자 지구에 대한 전후 복구에 대한 돈을 어마어마하게 낼 겁니다. 그것으로서 여론을 잠재우면서 또 이스라엘과 관계는 이제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변수입니다. 좀 멋쩍은 상황이네요. 어쨌든 형님 역할을 했었었는데 교수님 참 그 질문하기가 송구합니다만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겠죠.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결국 모든 근거는 이스라엘 국내 여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자적 압박은 2차적인 거고요. 네. 모든 정권은 자기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번 70만 대규모 시위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어떤 최대의 시위로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타냐후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 종식과 조기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빼앗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만 1996년 총리를 해서 지금 28년 동안 도회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우파 연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그러면서 이건 또 이스라엘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반전 평화단체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이 stop enough, 이제는 그만해라. 그게 되면 결국 이제 two state solution,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를 괴멸돼야 될 악마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왔던 원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존중해주고 함께 공정 공신하면서 살아가자는 게 이 전쟁 직전에 여론조사를 하면 이스라엘 국민이 한 평균 70%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살자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계속 전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런 이제 침묵하는 건강한 여론이 잠재워지면서 지금 우파 목소리에 난 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 원래의 진정한 모습을 이런 시대에 더 많이 표출해서 정말 극우 정권을 대신한 합리적인 정권을 쓰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교수님, 아까 이제 내각은 그래도 계속 이제 전쟁을 하자, 그 네타냐후 내각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국민 여론 덕분에 조금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적 정당도 지금 48년 이후에 오늘까지 단독 집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거든요. 오히려 다양성이 거구를 모아서 겨우 한두 석을 높여서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제 조기 총선이 일어난다면 그 다양한 집단들이 다시 극우가 연정해서 정권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예측이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전쟁이 끝나고 조기 총선이 된다면 우리에게 지금과는 다른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재정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어떤 얘기도 먹히지 않는 데다가 미국의 이미지만을 실추시킨다는 이유죠. 이 전쟁의 이름을 이제 바꿀 때가 된 듯합니다. 이쯤 되면 그저 네타냐후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3분 세계 일주 시간이죠. 오늘 알파고 기자님 어디로 갑니까? 파리 4개 있는 나라. 이거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해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 네팔로 갑니다.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사실은 네팔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에베레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룸부니라는 이제 동네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다 이제 수도로부터 좀 멀어가지고 가트만두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트만두에서 공항에서 내리시면 이제 가서 숙박해야 되는 거 어디냐면 아시다시피 네팔이 2007년, 2008년쯤에는 왕국이 붕괴됐어요. 지금 공화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왕국이 붕괴되면서 왕이 살았던 그 궁전, 사실은 마른 궁전이지 제가 가봤는데 재벌가들의 집 수준이었거든요. 좀 약간 너무나 잘된 좀 약간 빌라. 기생충집.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택. 이제 그 궁전이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궁전을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궁전은 이제 70년대 그대로예요. 그 레트로를 느끼고 싶으면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세요. 진짜 저는 왠지 80년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모든 소지품들이 다 생생하게 거기 있으니까 좀 약간 신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궁전에서 좀 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 그 왕자가 가서 왕하고 거기
그 왕실 멤버들을 좀 약간 죽였어요. 다음에 본인도 이제 자살 시도했고. 엄청 큰 사건이네요. 네, 그 큰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다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다녀야 되는가? 일단 그 네팔이라고 하면 종교잖아요. 종교 시설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시설은 제일 유명한 거는 스바얌푸나이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원인데 네. 이제 이 사원이 망키 템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가시면 힌두교 사원인데 여기저기 다 원숭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 원숭이들 때문에 갔는데 사실은 제가 몰랐던 거 있었어요. 저도 가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 와라나시에서 인도 와라나시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거기서 화장을 하잖아요. 네팔에서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면 온몸을 빨간색으로 색칠하시는 구루들이 있어요. 아니면 하얀색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또 우리는 네팔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부처님의 고향이니까 보드나이라는 이제 하나의 사원이 있는데 불교 사원이죠. 네. 영어는 스투파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 아마 사진 보시면 다들 알 거예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의 눈 같은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생겨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마치 무슬림들이 카바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거기서 이제 불교 순례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티베트 라마교에 가까운 종파이니까 혹시 티베트 라마교 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한 걸음 가고 다음에는 완전히 온몸으로 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네팔이라면 핵심적인 장소는 누르반이 아니에요. 누르반 광장. 네네. 뭐 1000년 넘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힌두교 사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석조정 같은 좀 유럽식으로 만든 궁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변 돌려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교수님 네팔 가보셨습니까? 네. 언제 가보셨어요? 지금 저도 여행팀들이 있어서 이수 교수와 세계문화기행을 하는 여행 동호회들하고 네팔을 한 일주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행복에 젖어 있고 우리가 이게 너무 이게 물질주의에 찌들어서 그 자체가 힐링이 됐습니다. 알파 혹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가 행복 지수가 높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그렇군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네. 그 알파고 얘기한 그 2001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왕실 확살 사건 그 국왕이 굉장히 네팔이 그래도 민주화를 좀 하려고 애를 쓴 국왕이었는데 어느 날 왕세자가 들어와서 전부 다 그냥 이제 총기를 난사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 굉장히 많은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사실 그 여파로 결국 왕실에서 이제 왕도 죽고 왕세자도 죽고 이제 다 그렇게 됐으니까 아마 그때 누군가가 왕위를 이연은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금방 이제 그냥 왕정이 끝나버렸어요. 지금 알파고 씨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도 나고. 네, 알파고 기자와 함께 네팔까지 떠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희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일본 쪽 같은데요. 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일본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정한 오늘의 주제는 일본 파벌 해체와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バイデン大統領としてそれが狙い日本の産業の柱を一本足打法から現役側が認める範囲内で会をいたしてまいります補正、速やかに組む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퇴임 한 달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해서 며칠 동안 우리 언론에서도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총선은 내년이라고 하는데요. 총리를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좀 일본 정치 체제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본은 이제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을 하고 있죠. 대통령은 5년 단임 이렇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 1당의 이제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3년이고요. 3년. 예,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아베 전 총리가 3연임을 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3년에 3년이 그러니까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는 의회 해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를 해산을 해서 다시 재신임을 묻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임원 의원 임기는 4년인데 4년이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한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해산을 하고 다시 선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거가 많은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면 박사님 이 기시다 내각이 조금 인기가 없는 편인 것 같은데 그게 지지율이 확 낮아졌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은 이제 2021년 10월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 기시다 내각 출범 초기에는 지지율이 거의 6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불운의 그림자가 이제 들이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왜 아베 총리를 저격을 했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청년의 어머니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통일교죠. 지금 일본의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가정평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지나치게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억 엔 이상의 헌금을 하고 가산을 탕진을 한 거에 이제 앙심을 품고 아베 총리를 저격을 하면 이 문제가 점차 이제 공론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게 됐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뿐만이 아니라 자민당의 전반적인 의원들이 상당 부분이 그 통일교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민당에 대한 이제 인기가 점차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2023년 연말에 이제 불거진 정치자금, 비자금 문제가 이제 발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좀 지지율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베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기시다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기시다파조차도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신뢰도에 큰 타격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기시다 총리 좀 수습을 하기 위해서 파벌을 해체하겠다라든가 본인의 강점이 외교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매진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지율이 이제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한 20%대 유지를 하고 심지어는 1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민당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총리가 사임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퇴진 수순을 밟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주국가 어쨌든 선거를 하고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들은 당이 계속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유럽도 지금 뭐 미국 대선도 치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계속 정권이 왔다 갔다 바뀌고 자민당은 안 바뀌어요. 일본은 안 바뀌어요. 일당 독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일당 독재라고 거의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이제 그 구조죠.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전후 그 보면은 약 2번 정도의 정권 교체가 있었었습니다. 잠깐. 이제 1993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한 2009년도에 이 2번의 이제 정권 교체가 있었었는데. 워낙 이제 자민당이 이제 오래 했고 또 그 시기가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 성장 이 시기가 굉장히 맞물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었거든요. 93년도에 지금과 같이 이제 정치자금 파벌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민당에 있었던 이제 오자와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개혁의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당을 만들죠. 그래서 그 당이 합쳐서 연립내각을 해서 이제 호소카와 연립내각 이렇게 됐고 선거에 이겨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일본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구심력이 있으면 이게 다 응집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잘 이렇게 흔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993년도 그렇게 한 8개월 정도밖에는 유지하지 못했었고요. 정권 교체가.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겨우 이제 그 정권 교체 대만 정권 교체를 이루었는데 또 참 야당이 운이 없습니다. 오래 못 갔어요. 2011년도에 대일본 대일본 대지진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엄청 이제 그 미숙한 점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만에 다시 이제 정권이 아베 전 총리하고 선거에서 해서 자민당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7월 달에는 거의 70%가 넘었었어요. 사실 그게 되게 그 자민당의 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시다 총리도 자기가 퇴진을 함으로 해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제 야당 중에 일본 유신회라고 하는 당이 의외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한 21% 정도 가까이 이제 되고. 그런데 그 일본 유신회라고 하는 그게 조금 특이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좀 리베럴한 그런 민주당이라든가 입헌민주당 이런 거와 달리 여기는 헌법 개정도 해야 되고 좀 강경한 편이에요. 그런데 요게 기존에 있었던 야당이 그러니까 일본 유신회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합당을 하거나 연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번 선거구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난립시키지 말고 우리 연합해서 한 후보로만 해가지고 표 밀어주십시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단일화가 안 돼서. 그렇죠. 후보 난립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자민당으로 다시 가는 일본 유신회는 약간 돌발적이고 극우 성향 아닌가요? 일본 유신회요? 그렇죠. 근데 유신회가 이제 그런데 왜 인기가 있냐면 일본 전범이 극우의 성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진취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현실 실현 가능성은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피부에 젊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얘기, 그다음에 뭐 완전히 100% 무상 교육 이런 거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대중의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한 30, 40대한테는 인기가 많은데 걔는 50대, 60대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오는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집니다. 역대 최대 후보 출사표가 지금 던져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뭔가 해볼만하다 이번에는 파벌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파벌이었을 때는 일본의 그 총재는 나 총재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되지 않고요.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이제 총재 후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베파 같은 경우는 한 97명, 98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파에서 뭐 한 명,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아베 총리지만 아베파에서 어떤 총재 선거에 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한 20명 정도의 추천인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내가 파벌이 없다. 라고 하면 이제 20명의 추천인을 사실 모으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보통 총재 선거에 나왔을 때 양파전이거나 그러니까 2명이나 많아야 3명 정도였는데 파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아베파가 가장 다수였던 건가요? 1위를 차지하는? 그렇죠. 최대 파벌이었을 때가 아베파가 98명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소파가 이제 한 60명이 조금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시다파가 한 47명 정도, 모테기파도 비슷합니다. 한 43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파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겨서 이제 그 파의 지도자가 내각 총리가 되면서 내각에 있는 자리들을 자기 파한테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다른 파란 좀 약간 일본만으로 쇼부를 치고 그러면 니네들 우리를 뭐 지지해주면 우리 이 자리를 너한테 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구도였는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아베파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안배가 좀 적었지만 기시다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베파와 아소파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제 총리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리가 되면은 자기의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나를 이제 지지해 주었던 이제 그 파벌에 이제 약간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자리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제일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분을 또 폰쿨색조 요즘 다 헤드라인이 다 그거예요. 네, 어느 정도의 인기인 건지 궁금합니다. 고이즈미 그 신지로는 그 아버지 고이즈미 이제 준 이치로라고 하는 이제 전 총리를 했고 약 6년간 이제 총리를 한 분인데 이분은 일본말로 헨진, 그러니까 헨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 아버지는 자기의 파벌이라든가 이런 걸 갖지 않고 자민당은 파벌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파벌을 하지 않고 자민당을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는 1981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3살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가나가와에 이제 자기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의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정계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27세 정도 됐었죠. 27세에 게다가 핸섬 하니까 얼마나 대중적인 인기가 많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세대 교체의 의미도 있었었지만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되게 나이 많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정치의 파벌과 돈과 17선, 16선 그런 국회의원들 많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이제 맨날 나이 든 사람만 보다가 너무 잘생기고 막 프레시하고 막 이러니까 여성들의 이제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게 됐죠. 네. 그런 이제 가운데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환경성 장관을 한번 이제 그 발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실체를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의외로 좀 실언도 좀 많이 하고 막 이러면서 똑똑하지 않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使用前のゴミ袋にゴミ収集に関わる方々への感謝や激励の言葉を書いていただいてゴミ袋として使用してもらえれば現場でゴミを回収する作業員の方に大いに励みにな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저는 그냥 관심 가는 사람이 이시바 시게로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후보급이긴 한데 항상 그 사람도 약간 hen진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 이번에 항상 그 총재 선거에서 나올 때 항상 손을 들고 그러니까 했었었죠. 이 이시바는 일단은 좀 파벌이 없습니다. 본인을 이제 지지하는 그 당내 기반이 굉장히 약하죠.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괜찮은데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인기가 차기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근 10년 동안에 거의 1, 2위를 항상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좀 그러니까 약간 대중적 친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벌로 해서 막 음산하고 막 뒤에서 뭘 조정하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파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개혁적인 그런 이미지, 진취적인 이미지를 좀 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나이가 67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고 아마 지금 이제 오랜 정치 경험도 하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주요 이제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아소 부총재, 또 하나는 이제 스가 전 총리인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지지가 조금 있어야 총재 선거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뭐 유력하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또 이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방위 오타쿠라고 해서 그래서 방위성 장관을 되게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오타쿠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지식이 많고 본인 방위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일본의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할 말은 해야 되고 지나치게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위 분담금이라는 이런 거를 많이 무는 거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을 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번에 이시바 그 시게루 그 전 간사장이 혹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자금 문제, 파벌 이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국민적 대중적 지지가. 그러니까 이거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잠시 그 추대를 하고 그 총재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자민당의 인기가 다시 올라간 다음에는 다시 이제 파벌 다른 주요 파벌에서 총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아직은 약간은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선거 기간에 우리 항상 물어보잖아요.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정권의 어떤 실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결국 이제 대부분 다 경제긴 한데. 일본은 경제 외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후 뭐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외교라든가 이런 이슈가 정책 공약으로 해서 인기에
뭐 이걸 가늠을 하는 그런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치자면 역시 경제고요. 경제. 그다음에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잃어버진 30년이라고 해서 계속 저성장 네네. 세대로 계속 유지를 해왔었었는데 그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양적 완화를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고 물가를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또 코로나 때 돈을 또 한 번 풀었고 지금 이제 엔저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고물가가 되고 지금 엔저가 되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일본 국민들한테는 좋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냐 임금이 이제 좀 뒷받침이 올라가야 그렇죠. 네. 소비도 하고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제 물가는 비싼데 임금은 그대로니까 더 국민들이 이 꽁꽁 이제 그 소비를 안 하게 네. 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고물가 대책, 경기, 그다음에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 인상, 사회보장, 뭐 국민연금, 그러니까 문제. 연금 이런 문제에 가장 큰 관심. 또 그것도 연금 특히 세대 간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 갈등 보입니다. 거기 이제 일본도 이제 저출산 고령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일본은 이미 그 정년 연장 수순을 이미 밟았고요. 네. 그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박사님께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행보가 궁금하다 싶은 분 혹시 있으시면 한 분씩 꼽아보실까요? 우리 구정 기자님. 저는 일단 아는 사람 고이즈미 신지로 제일 많이 들어본 네, 사람 이시바 시게를 아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고이즈미 신지로 자체보다도 아버지 고이즈미 시절에 저는 너무 이제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때 저도, 고이즈미 네. 극장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그 내가 생각하기에 뭐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런 스펙트럼 차원을 떠나서 너무나 일본적이지 않은 행태. 정말 눈에 띄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파적인데 그때 또 북한 전격적으로 네, 방문해서 김정일 하고 만났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것 같다가도 또 이제 3.11 대지진 다음에는 반원전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행보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아들은 과연 어떨지 아들은 그만큼 아닌 것 같고 그냥 금수저 같기는 한데 아무튼 계속 관심은 가요. 그렇군요. 우리 알파 기자님은 누가 가장 관심이? 누가보다는 주제. 북한이랑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화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가. 에바 씨는? 저는 그 고노타로 그분이 또 대표적인 친한파라고 이제 하시고 뭐 디지털 상으로 좀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분도 어떻게 표자시래요. 또 이분이 간이식을 아버지한테 해줬다고. 꼼꼼히 많은 걸 알고 있군요, 우리 에바 씨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거. 네. 지금 언급하신 이 분들 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총재가 안 되더라도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에는 뭐 틀림없이 일본 차기 총리가 언젠가는 이제 될 인물이고요. 이제 고노타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2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고노다마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고노 료헤이의 이제 아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버지가 좀 간이 안 좋았을 때 간 이식 수술도 해주고 했고 그 외무상도 잠깐 역임을 했었었는데 친한파라기보다는 지한파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실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알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이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지금도 이 기시다 정부도 임기 내에 굉장히 그 북일 교섭, 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쪽에 계속 그 제안도 하고 했는데 시도를 했었죠, 여러 번. 네, 시도를 했는데 북한이 지금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가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약간 미국 변수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북한은 훨씬 트럼프 그 쪽하고 접촉을 해서 교섭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일본은 밀려날 수가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뭐 고이즈미 아들이어서 뭐 아버지처럼 가가지고 갑자기 김정은과 뭐 악수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나이 같은 또래이니까 8381 김정은과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그 흥미로운 이제 투샷이 될 수는 있는데 가능성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투샷. 네.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네.
일본 총리는 자주 바뀌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입장은 더더욱 바뀌지 않고 있죠. 최소한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지만 현 상황을 둘러보면 여전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 가지고 온 사진은 이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정말 국제뉴스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럽다거나 이런 감정을 갖기 참 힘들어요. 그냥 그렇죠.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지. 그런데 저 사진에는 제가 정말 국제뉴스 오래 다루면서 가장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 것 같네요. 네. 계속 보게 만들죠. 저런 사진이나 예. 표정들이 그냥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으면 네. 행복해지고. 설명을 일단 드리면 지난 3일부터 무려 12일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인도네시아고요. 두 번째는 파푸아 뉴기니, 세 번째는 동띠모르, 네 번째는 싱가포르 이런 순방이었는데 무려 33,000km 하늘길로 그렇게 엄청난 그 여정의 순방을 하셨고요. 이 장면은 인도네시아를 찾았을 때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슬람 최고 성직자와 만나서 저렇게 종교적인 화합을 얘기하고 서로에게 이제 입맞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보자마자 계속 너무 인상적이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 사진을 안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 알파고님 어때요? 여기서는 이제 경황님도 칭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종교인도 좀 칭찬할 거 뭐냐면 또 머리를 뽀뽀하면서 대응을 했잖아요. 아 이거 왜 그러세요 하면서 거기서 좀 분위기를 마무리 시킨 거 아니고 저였으면 예를 들면 교황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 교황님 왜 그러셨어요? 아 진짜 부담스럽게 이렇게 할 텐데 부담스럽다. 너무나 착한 사람 두 명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바들랭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 행위만 두고 봤을 때는 네. 뭐 종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진짜 그냥 다 뭔가 초월해서. 부부 싸움 할 때도 딱 저 사진 보고 자 우리 함께 네, 손에 머리에 이렇게 한 번씩 입 맞추고 끝내자. 우울한 뉴스만 있다가 전쟁 이런 것만 있다가 이 사진은 진짜 이렇게 좀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좀 힐링이 되네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전쟁, 쟁투 이런 것만 다루다가 이 이제 사진을 보고 다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인데 저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종교적인 화합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연로하신 그 교황이 그렇게 33,000km를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 세계에 대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뭐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렇게 내려놓고 서로를 좀 이해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황은 이날 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는 모두 형제고 차이를 넘어서 모두 신에게 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종교는 상생과 인간 존엄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종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제로 사용되곤 합니다. 상호 존중을 강조한 교황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승훈의 월드시대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